혹시 지난주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망연자실하던 60대 부부의 뉴스 보셨나요? 갑자기 쓰러진 어머님의 간병비로 매달 400만 원이 넘게 나오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 1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당장이야 월 300, 400만 원씩 쓰며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통계 뒤에 숨겨진 등골 오싹한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50대의 씀씀이가 70대가 되면 어떻게 반토막 나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월 150만 원도 채 쓰지 못하는 현실에 내몰리는지를요. 이미 대한민국 노년층의 소득 격차는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당신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 놓치시면 10년 뒤 자식에게 선 벌리는 부모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70대의 진짜 지갑 사정,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70평생을 함께 늙어온 우정과 매달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 68만 원. 만약 당신의 인생 막바지에 둘 중 하나를 버려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여기 그 질문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재개발 소문만 10년째 무성한 골목 어귀의 작은 기원. 뿌연 담배의 연기와 어르신들의 밭은 기침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 오늘도 김만수 씨와 박진석 씨가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중마고우였다. 검정 고무신을 끌던 코흘리게 시절부터 이제는 무릎이 시려 한겨울엔 외출도 힘든 나이가 될 때까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다. 허허, 이 사람아, 한숨 흘러달라니까 뭘 그리 뜸을 들여. 자네가 오늘 점심 먹기로 했잖아. 잊었어? 진석 씨가 큼지막한 알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흰머리와 좋은 원단의 점퍼가 한눈에 봐도 여유로운 노년을 짐작케 했다. 그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었다.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연금에 강남에 사둔 작은 아파트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는 덕에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사는 소위 말하는 상위 20%의 노인이었다. 반면 만수 씨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었다. 아내가 남기고 간 낡은 빌라 한 채와 쥐꼬리만 한 국민연금이 수입의 전부였다. 매달 손에 쥐는 돈은 기초연금까지 합쳐 채 100만 원이 될까 말까. 그래도 그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쓸 때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구멍난 양말은 몇 번이고 꿰매 신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점심은 무슨, 자네 어제 아들놈이 사줬다는 그 비싼 소고기 아직 소화도 덜 됐겠구먼. 난 됐으니 자네나 많이 먹게. 만수 씨가 멋쩍게 웃으며 바둑판 위로 시선을 떨궜다. 그의 눈에 비친 바둑돌은 이미 승패가 기운 지 오래였다. 진석 씨의 통큰 씀씀이가 부러운 적은 없었지만 가끔씩 저렇게 무심코 뱉는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벨 때가 있었다. 50대 시절 한창 장사가 잘 될 때만 해도 월 300만 원은 우습게 벌며 어깨에 힘주고 다녔다. 하지만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고 장사도 내리막을 걸으면서 그의 지갑은 걷잡을 수 없이 얇아졌다. 이제 그는 통계청이 말하는 70대 평균 지출액 147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어허, 이 친구가 또 섭섭한 소리 하네. 내가 자네랑 소고기 먹자고 했지. 나 혼자 먹자고 했나. 이따가 뜨끈한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하고 들어가세. 날도 추운데. 진석 씨는 그런 만수 씨의 속도 모르고 그저 해맑게 웃었다. 그에게 월 497만 원의 지출은 일상이었고 친구에게 설렁탕 한 그릇 사는 것은 우정의 작은 표현일 뿐이었다. 하지만 만수 씨에게 그 설렁탕 한 그릇은 다음 주 내내 반찬값을 아껴야 겨우 메꿀 수 있는 사치였다. 그날 오후 기원을 나선 만수 씨는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홀로 집으로 향했다. 진석 씨의 설렁탕 제안을 끝내 거절한 뒤였다. 괜찮다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된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때였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숨이 턱 막혀왔다. 콜록, 콜록. 참아보려 했지만 터져나오는 기침은 멈추질 않았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떼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선명한 핏자국. 세상이 빙글 돌았다. 병원에서 들은 결과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폐암 3기. 수술은 어렵고 꾸준히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는 담담하게 치료 계획과 비용을 설명했지만 만수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한 단어, 돈만이 머릿속을 웅웅 울렸다. 당장 다음 달부터 들어가야 할 약값과 진료비, 각종 검사비, 어림잡아도 매달 200만 원은 좋게 넘는 돈이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간신히 지켜온 노후였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날 밤, 만수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낡은 통장글을 꺼내보았다. 아내의 병원비를 치르고 남은 돈, 아들 결혼식에 보태주고 남은 돈, 손주들 용돈 주고 남은 돈. 그렇게 탈탈 털어 끌어모은 전 재산이 2천만 원 남짓이었다. 이 돈으로는 1년도 채 버티지 못할 것이 뻔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말하는 70대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134만 원이라는데 이제 자신은 그 최소한의 삶조차 위협받게 된 것이다. 암보다 무서운 것은 가난이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비참함이었다. 며칠 뒤 만수 씨의 소식을 들은 진석 씨가 불같이 화를 내며 그의 집으로 쫓아왔다. 이 미련한 놈아,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내가 친구 아니야? 내가 남이야? 진석 씨는 다짜고짜 만수 씨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소리쳤다. 그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만수 씨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병원부터 가자. 내가 아는 교수님 있어. 최고의 의사한테 진료받게 해줄게. 돈 걱정은 털끝만큼도 하지 마. 자네 치료비 내가 다 댈 거야.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든 자네 목숨값보다 중하겠냐? 진석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그 진심, 어린 우정이 만수 씨의 마지막 자존심을 송곳처럼 찔렀다. 고개를 든 만수 씨의 눈에도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만해라, 진석아. 뭐? 그 돈,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주는 돈으로 목숨, 연명하면서 내가 과연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냔 말이다. 내 앞에선 평생 구구도 못 들고 내가 주는 밥 얻어먹는 늙은 개처럼 그렇게 살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어떤 사이냐고? 그래, 우린 친구지. 70평생을 같이 한 친구.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더 내 돈은 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 시장 바닥에서 채소 팔아본 돈으로 자식 키우고 마누라 먹여 살린 게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어.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산 게 내 인생의 훈장이었다고. 근데 이제 와서 친구한테 동정받으면서 목숨 구걸하라고? 이게 내 최선입니까? 정말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란 말이야. 만수 씨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그의 온몸이 분노와 서러움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꼿꼿하게 지켜왔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진석 씨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친구의 가난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가난의 무게가, 그 안에 담긴 친구의 자존심의 깊이가 이토록 처절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방법이 틀렸던 것이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진석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만수 씨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하다, 만수야.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동정이 아니야. 이건 투자인 셈치자. 뭐? 너한테 하는 투자. 내 남은 인생에 내가 투자하는 거라고. 대신 조건이 있어. 너 반드시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 어떻게 갚냐고? 예전처럼 나랑 바둑 더 주고 시시콜콜한 세상 얘기 들어주고 가끔 내가 사는 설렁탕 군소리 없이 받아 먹어주고 날이 좋으면 좋다고 날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내 옆에서 계속 친구로 살아주는 거.
그게 내가 나한테 갚아야 할 이자야. 그럴 자신 없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 인연 끝내자. 진석 씨의 말에 만수 씨의 눈에서 끝내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동정도, 적선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건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제안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며 등을 토닥여주는 친구의 따스한 온기 속에서 질기고 모질었던 그의 인생이 위로받고 있었다. 그 후 만수 씨는 진석 씨의 도움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진석 씨는 무작정 돈을 쥐어주는 대신 구청과 주민센터를 제 발로 뛰어다니며 만수 씨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알아봐 주었다. 의료비 지원 제도부터 시작해 만수 씨가 가진 낡은 빌라로 월 80만 원가량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만 적어도 만수 씨가 내 힘으로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두 사람은 예전처럼 기원에 마주 앉았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조금 빠졌지만 만수 씨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자, 이번엔 내가 살 차례야. 어디 보자. 오늘은 뭘로 이자를 갚아볼까? 만수 씨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진석 씨도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바둑판 위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70대의 진짜 지갑 사정은 여전히 팍팍하고 고달팠지만 그들의 우정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넉넉하고 풍요로웠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눈부시게 만들 수 있는지 두 친구의 잔잔한 미소가 말해주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산 자락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등산 스틱을 챙겨 나서는 최정훈 76씨의 하루는 20년 전 시청에서 사무관으로 퇴직하던 그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박숙자 여사는 남편이 산에서 내려올 시간에 맞춰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죠. 부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흔한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었고 자식들에게 턱턱 집을 사줄 만큼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30년을 공직에 몸담았던 남편의 연금과 젊을 적부터 악착같이 부어온 작은 개인연금을 합쳐 월 330만 원 남짓한 돈으로 빠듯하지만 계획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 수완이 좋았던 친구 이동진 76씨가 있었습니다. 동진 씨는 수원 갈빗집의 원조 격인 큰 식당을 운영하며 50대 시절엔 월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던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씀씀이가 컸고 정훈 씨에게 최석이 그렇게 아끼고만 살면 인생 무슨 재미야. 있을 때 써야지 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실제로 정훈 씨 부부가 낡은 국산차를 10년 넘게 탈 때 동진 씨는 2년마다 번쩍이는 외제차로 바꾸며 인생을 즐겼습니다. 정훈 씨는 그런 친구가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내와 함께 밤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다른 미래를 그렸습니다. 부부는 화려한 50대보다 초라하지 않은 70대를 만들자고 약속하며 수입의 일부를 떼어 꼬박꼬박 민간 간병보험과 실손보험에 부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돈이면 친구들처럼 골프라도 한 번 더 칠 수 있었지만 부부는 먼 훗날의 존엄성을 위한 보이지 않는 투자라 생각하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러던 2025년 늦가을의 어느 새벽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숙자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쓰러진 것입니다. 급하게 실려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급성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고 언어장애까지 얻어 평생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뒤따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리고 싶은 정훈 씨를 더욱 절망에 빠뜨린 것은 병원 원무과에서 내민 장기요양 간병비 안내문이었습니다.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45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의 한 달 연금 수입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감당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과 딸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사는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을게요. 아니야, 오빠. 내가 모아둔 적금 깨면 일단 몇 달은 버틸 수 있어. 자식들은 서로 자기 탓이라며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평생 부모에게 손 한 번 벌린 적 없던 착한 아이들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훈 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식들 등골 빼먹는 늙은이가 되는구나. 내가 꿈꿨던 노후는 이게 아니었는데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한 참담함과 자괴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친구 동진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식당을 헐값에 정리하고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멋쩍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훈아, 소식 들었다. 내가 큰 돈은 없고 이거라도 보탰어라. 그가 보내온 50만 원이라는 돈의 무게 앞에 정훈 씨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친구의 몰락과 자신에게 닥친 비극이 뒤엉켜 76년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간이 침대에 홀로 누워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정훈 씨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 20년 넘게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장롱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와 함께 미래를 약속하며 매달 부어왔던 보험 증권들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증권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20년 전 월 20만 원이 채 안 되던 보험료는 이제 그에게 월 350만 원의 희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간병보험에서 매달 지급되는 돈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그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젊은 날 친구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왔던 자신과 아내의 약속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과 가족 모두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며칠 후 정훈 씨는 자식들과 친구 동진 씨를 불러놓고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험 증권과 연금 내역을 본 자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동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정훈아, 너는 이걸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저 내가 답답하고 재미없게 사는 줄만 알았는데. 동진 씨의 얼굴에는 부러움과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그런 친구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손 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인생을 담보 잡지 않아도 되었고 친구의 동정을 받으며 비참해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20년 전에 자신이 준비해 둔 계획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를 넘어 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존엄성이었습니다. 지금 정훈 씨는 매일 오후 아내가 있는 요양병원을 찾습니다.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남편의 손을 잡는 아내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젊은 시절 함께 불렀던 노래를 나직이 불러주곤 합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래 그의 얼굴엔 더 이상 절망의 그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준비가 가져다준 평온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곁을 지켜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김만수 어르신과 최정훈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준비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만수 어르신의 상황을 보며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 잘 키워냈고 이제 조용히 노후를 보내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셔야 합니다. 김만수 어르신 역시 평생을 시장에서 땀 흘리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삶이 무너진 것은 게을러서도 사치를 부려서도 아니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 때문이었죠.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70대 혼자 사는 어르신이 정말 최소한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이 월 104만 원이라고 합니다. 숨만 쉬고 살아도 그 정도 돈은 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김만수 어르신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다 합쳐도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생활 자체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 진단을 받고 매달 치료비로 200만 원이 넘게 나간다니 평생 모은 2천만 원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만약 거동이 불편해져서 간병인이라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 달에 360만 원은 우습고 중증 환자의 경우 660만 원까지도 치솟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최하위 계층이 아니라면 혜택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김만수 어르신의 사례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서글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최정은 어르신은 어땠습니까? 그분은 시청에서 퇴직해서 연금으로 월 330만 원 정도를 받으셨다고 했죠.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친구분처럼 월 497만 원씩 쓰며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50대보다 초라하지 않은 70대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죠. 젊었을 때 친구들이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닐 때 그 핀잔을 들어가면서도 수입의 일부를 떼어 꼬박꼬박 민간 간병보험과 실손보험에 넣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간병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100명 중 18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 최정은 어르신이 얼마나 현명하고 대단한 성견지명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내분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매달 간병비로 450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하게 됐을 때 20년간 부어온 간병보험에서 매달 35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병원비와 약값은 실손보험으로 해결했고요. 결국 부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불구하고 원래 받던 연금만으로 이전과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노후의 힘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간병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본인 부담을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낮춰주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어르신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정책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김만수 어르신의 사례에서 안타깝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만약 어르신께 자가주택이 있었다면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는 가입 기준도 완화되고 월 지급액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잘만 활용하면 정말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두 분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면서 운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다가올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위험에 대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행복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에서 보신 김만수 어르신과 최정은 어르신의 이야기는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단순히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우리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거나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억울했던 정보들을 지금부터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간병비 부담. 이제 국가가 그 책임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처럼 갑자기 암 진단을 받거나 최정은 어르신의 아내분처럼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되면 정말 막대한 의료비와 간병비가 발생하죠. 이게 바로 우리 노년의 가장 큰 공포 중 하나인데요. 개인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돌봄의 핵심인데요.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재가급여, 그러니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같은 서비스도 있고요.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크게 올라서 집에서도 더 많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전액 면제이고요.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률이 6%에서 12%까지 낮아집니다. 일반 대상자분들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인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간병 부담이 정말 큰 중증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고요. 환자 한 분당 본인 부담금이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병비 때문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써서 가정이 무너지던 그런 비극을 막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빼놓을 수 없죠. 김만수 어르신처럼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으로 소득에 비해 정말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연간 지원 한도가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요. 지원 대상 재산 기준도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부족한 생활비는 국가 기초보장과 내 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김만수 어르신처럼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현실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본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매달 일정 금액,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35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함께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속 김만수 어르신이 만약 활용하셨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주택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시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 두 분 모두 사망하신 후에 은행이 집을 처분해서 연금 지급 총액을 정산하는데요. 만약 집값이 연금보다 더 많이 남으면 남은 금액은 자녀분들께 상속되고 설령 연금액이 집값보다 부족하더라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으니 국가가 그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시대잖아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셋째, 중앙정부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부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제도를 운영하며 일부 노인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르신 동행 식사 지원 사업을 통해 홀몸 어르신 등에게 무료 식사나 밑반찬을 지원해서 결식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전 확인, 사회 참여, 생활교육 등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 문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보의 중요성과 선제적 대비를 강조합니다.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보면요. 한국의 노인 빈곤은 사실 준비 없는 노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젊을 때부터 최정은 어르신처럼 소득의 일부를 연금이나 민간보험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간병 리스크는 개인 저축만으로는 감당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의 저렴한 간병보험이라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정부 제도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금융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야 비로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모르면 정말 수백, 수천만 원의 혜택을 그냥 놓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다가 정작 노후 내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면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합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만수 어르신의 안타까운 상황과 최정은 어르신의 평온한 노년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보에 밝고 준비를 철저히 했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제도들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직접 찾아보시는 현명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새 삶의 지평선 넘어 붉게 물든 노을, 젊은 날 꿈꾸던 푸른 하늘은 가슴 한켠 추억으로 잠겼네. 때로는 거친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에 주저앉아 흘러간 세월 앞에 아쉬움 한숨만 쉬었던가. 하지만 보아요. 저 멀리 반짝이는 별빛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의 등불이 남아있음을, 홀로 걷는 길이라 여겼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남은 시간 우리 함께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음을.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던 김만수 어르신의 쓸쓸한 뒷모습과 삶의 무게에 짓눌린 깊은 주름, 그리고 최정은 어르신의 평화로운 미소와 지혜로운 눈빛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극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따뜻한 관심, 작은 정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현명함, 그리고 용기 있는 실천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차이였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혹여 우리 자신의 노년을 떠올리며 가슴 한켠이 저릿하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아니,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흘러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을 붙잡으세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정보와 지자체의 따뜻한 손길들, 그리고 현명한 전문가들의 조언들은 바로 김만수 어르신처럼 힘겨운 노년을 보내는 대신 최정은 어르신처럼 사랑과 풍요 속에서 품위 있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빛나는 지혜였습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삶의 끝자락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나누며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삶의 황혼기가 아니라 지나온 모든 시간의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음꽃 피우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이 채널은 바로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막막함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줄 것입니다. 혹여 외로이 홀로 걷고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기억해주세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려는 따뜻한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줄 때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 여러분의 남은 삶을 따스함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슬픔과 후회는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희망과 기대로 가슴 벅찬 내일을 꿈꿔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그 어떤 젊은 날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 저희 채널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낡은 양복은 아직 내 어깨에 걸려 있지만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버텼을까? 최근 50대 자영업자가 전기요금, 폭등과 임대료 인상,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가게 문을 닫았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빚만 남았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요즘 중장년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똑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장도윤, 64. 낡은 회색 양복은 어깨가 해졌고 소매 끝은 번들거린다. 사람들은 그 옷을 그냥 지나치지만 그에게는 30회 가까운 영업 인생이 스며 있는 갑옷이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팀 상무로 버티던 시절, 그는 새벽 같은 시간에 첫 전화를 걸고 어둑해질 무렵 마지막 거래처에 인사하곤 했다. 회사는 몇 해 전부터 흔들렸다. 주문은 줄었고 단가 인하는 일상이 됐다. 그래도 그는 버텼다. 현장은 아직 산다. 스스로 다독이며 매일 구두를 닦고 낡은 양복의 단추를 조심스레 채웠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왔다. 먼저 거래처 한 곳이 원가보다 낮은 납품을 요구했다.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그들은 담담히 말했다. 다른 곳은 이렇게 맞춰준답니다. 그 다른 곳은 들여다보면 해외 공장이었다. 운임이 올랐다는 답장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했다. 몇 달 뒤 공장에서는 밤근무를 접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튀어오르는 걸 모두가 목격한 날이었다. 설비팀 반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낮에도 기계를 절반만 돌립시다. 낮게 도는 설비는 낯선 소리를 냈고 공정마다 납기는 늘어졌다. 그 와중에 원자재 견적은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갔다. 도윤은 수천 맨 앞장에 거래처 목록을 손으로 다시 적었다. 숫자를 줄이면 마음이 비어 보일까봐 끊긴 거래처는 연필로 흐리게 남겨두었다. 비어가는 칸마다 책임감이 줄기차게 달라붙었다. 영업팀 회의에서 그는 우리가 직접 고객을 더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팀원 둘은 고개를 숙였다. 한 명은 아이 학원비를, 한 명은 월세 인상을 이유로 회사를 떠났다.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었다. 젊은이들은 공장을 멀리했다. 굳이 현장이어야 하나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봄이 아닐 때에도 황사처럼 지출은 회사 안에 내려앉았다. 중량물 포장 비용, 안전관리 점검비, 교육비, 외부 컨설팅비. 사고를 막기 위한 비용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책상 위에 올려둔 견적서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대표는 고심 끝에 임시 휴업을 검토한다고 했다. 도윤은 사무실 창가에서 오래된 양복을 벗었다 입었다를 반복했다. 그의 어깨에 맞춰 해진 천이 마치 사람처럼 한숨을 내뱉는 것 같았다. 퇴직 이야기는 그렇게 나왔다. 상무님 정리합시다. 퇴직금은 5천만 원 남짓 챙겨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들으면 억울했다. 거래처를 살려보려고 밤을 새우며 가격표를 다시 만든 날들을 그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손바닥으로 양복 주름을 펴보다가 주름이 더 깊어졌다는 걸 깨달았다. 아내는 밥상을 차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는 말 대신 싱크대 위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올려두었다. 그 종이 한 장이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공단을 찾았다. 예전 고객의 사무실 문턱은 더 높아 보였다. 담당자는 미안한 얼굴로 속삭였다. 본사 결정입니다. 생산 거점을 바꿨습니다. 그는 차마 묻지 못했다. 어디로요?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낡은 양복의 어깨가 눈에 밟혔다. 중간중간 공장 굴뚝이 보였지만 연기는 희미했다.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말을 수치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아팠다. 그는 작은 노트를 열고 손으로 계획을 세웠다. 영업대행을 해보자. 낡은 인맥이라도 묶어보자. 동남아 바이어들을 연결해보자. 글씨는 단단했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해외 박람회에 나가려면 항공권과 숙박비가 필요했다. 5천만 원 남짓한 퇴직금에서 생활비를 덜어내고 난이 남는 게 많지 않았다. 아이 둘의 교육비, 노부모의 병원비, 아파트 관리비가 한 줄씩 지갑을 비워갔다. 그는 장롱에서 결혼식 때 맞춘 양복을 꺼내보았다. 어깨는 넓고 색은 옅어졌다. 그 옷을 입고 첫 계약을 따냈던 날, 그는 지금보다 젊고 당당했다. 저녁밥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다. 여보, 당분간은 생활을 줄입시다. 당신 건강도 챙기고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졌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누군가에게 한번 만나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자존심이 아픈 날보다 더 견디기 힘든 날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날이었다. 그는 문득 손목을 감싼 낡은 양복에 소매를 쓸어내렸다. 지갑보다 먼저 달아가는 건 마음이라는 걸 그는 알 것 같았다. 갈등은 집안으로도 스며들었다. 큰아들은 취업 준비로 예민했고 작은아이는 등록금을 걱정했다. 아내는 전기장판을 낮춰놓고 불을 아꼈다. 주말이면 함께 가던 마트에 가지 않는 날이 늘었다. 대신 동네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만 샀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재래시장의 조용한 골목으로 향했다. 빛바랜 간판들 사이로 폐업 정리 세일이라는 문구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 그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자신이 팔아온 제품들, 자신이 세운 수치들이 종이처럼 얇아지는 소리를 들었다. 어느 날 예전 부하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만둡니다. 다른 데로 가보려고요.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잘했다. 네 몸부터 챙겨라.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사는 사람으로 굴러간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업계의 현실이 더 서늘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양복이 어둠 속에서 더 짙어 보였다. 그 옷이 그를 지켜준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옷보다 먼저 세상이 닳아 없어지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보기로 했다. 남대로 공단 옆에 모임에 나가 자리가 비자 조용히 명함을 돌렸다. 영업대행 가능합니다. 거래처 관리 가능합니다. 몇몇 사장은 눈을 피했고 몇몇은 손을 잡아주었다. 형님, 요즘 다 힘듭니다. 짧은 위로가 길게 남았다. 돌아오는 길, 초겨울 바람이 양복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소매를 여몄다. 낡은 양복은 여전히 그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체온만으로는 겨울을 날 수 없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2025년 1월, 도윤은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종이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통장 잔고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았다. 아내는 밥상에 김치찌개를 올려놓으며 힘없이 말했다. 여보, 이번 달은 관리비를 늦게 내야겠어. 카드 돌려막기도 이제 한계야.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 순간 작은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빠, 나 등록금은 그냥 대출 받아서 다닐게요. 휴학하지 말라 하셨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들의 말에 아내는 젓가락을 떨구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빠가 책임질게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혔다.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양복 소매를 쥐고 있었다. 그 양복은 여전히 그에게 영업 상무 시절의 자부심을 상기시켰지만 지금은 현실의 무게를 씹어 삼키게 하는 족쇄 같았다. 며칠 뒤 도윤은 은행을 찾았다. 상담 창구에 앉아 대출을 문의하자 직원은 한참 동안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생활자금 대출 한도가 크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 내역도 있어서. 그럼 사업자 대출은요? 예전 거래처 연결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혹시 집을 담보로? 직원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행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낡은 양복 어깨가 축 처진 사내였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손가락으로 소매를 펴보았지만 천의 주름은 펴지지 않았다. 절정은 집에서 터져나왔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문을 세게 닫고 들어왔다. 아버지, 취업 준비 그만두겠습니다. 그냥 알바나 하겠습니다. 학원비도 아까워요. 집에 집만 되는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냐? 내 나이에 포기하면. 포기는 아버지가 먼저 하신 거잖아요. 회사도 지켜내지 못하시고 집안도 이렇게 만들고. 말이 끝나자마자 큰아들은 방문을 쾅 닫았다. 순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은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식탁 위 전기요금 고지서를 구겨버렸다. 종이 속숫자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장롱을 열어 오래된 결혼식 양복을 꺼냈다. 처음 영업계약을 따내고 가족과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그날의 옷. 손으로 어깨를 쓸어내리며 그는 속삭였다. 그땐 내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는데. 눈물이 양복 소매에 떨어졌다. 그러나 전환의 빛은 뜻밖의 찾아왔다. 며칠 뒤 동네 인쇄소를 운영하던 친구가 찾아왔다. 도윤아, 예전처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판로를 새로 만들어보자. 네가 해온 영업 노하우가 필요하다. 친구는 오래된 전단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작아 보여도 이런 연대가 버팀목이 될 거야.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은 낡은 양복 주머니 안에 노트를 더듬었다. 새 페이지에 글씨를 적었다. 작은 연대, 다시 시작. 며칠 뒤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모임에 나갔다. 차례가 돌아오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30년 넘게 중소기업 영업팀 상무로 일하다가 결국 회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잠을 설치고 아이들의 등록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누군가는 저도 가게 접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저도 작년에 공장 문을 닫았어요. 라고 말했다. 서로의 고통이 하나로 모여 작은 위로가 되었다. 도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잊고 지낸 감정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그는 겨울바람을 맞으며 낡은 양복 단추를 채웠다. 옷은 여전히 해졌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무너짐의 상징이 아니라 버텨온 증거였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연대의 깃발이기도 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길이 험하더라도 끝까지 가보겠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호, 66. 그는 늘 검소한 사람이었다. 대기업 영업관리 부서에서 35년을 근무한 후 61세에 명예퇴직을 했다. 손에 쥔 퇴직금은 약 1억 6천만 원. 아내 박정희 씨와 함께 살던 서울 외곽의 아파트는 대출이 없었고 아이 둘은 이미 결혼해 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편하게 쓰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그는 쉽게 마음을 놓지 않았다. 정희야, 퇴직금은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길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나도 알아.
당신처럼 오래 일한 사람이 더 오래 살잖아. 그 대화는 단순했지만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처음 퇴직했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자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다행히 그는 회사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를 꾸준히 활용해왔고 국민연금도 만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130만 원 남짓,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생활비를 더해도 충분치 않았다. 여보, 이 돈으로 우리가 병원비랑 생활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아내의 물음에 그는 차분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금 쓰기 시작하면 10년도 못 가 다 쓸 거야. 대신 이 돈을 굴려야 해. 재호는 퇴직 직후 자산을 네 갈래로 나눴다. 첫째, 생활비 2년치 현금. 둘째,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 셋째, 배당주 위주의 주식형 펀드. 넷째, 노후를 대비한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그의 이런 선택은 주변 동년배 친구들과 크게 달랐다. 어떤 친구는 퇴직금을 전부 전세 끼고 상가 투자에 넣었다가 공실로 허덕였고, 또 다른 친구는 무인 카페 창업에 올인했다가 빚더미에 앉았다. 하지만 재호는 한 번도 한 방에 크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안은 남아 있었다.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물가가 급등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연이어 올랐고 식료품 값도 예전의 2배에 달했다. 아내는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한숨을 내쉬곤 했다. 예전 같으면 10,000원이면 되던 반찬거리가 이제는 20,000원도 모자라네. 재호는 지갑을 꺼내며 담담히 말했다. 그래도 아직은 감당할 수 있어. 우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작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혹시라도 큰 병이 생기면 그의 또래 중에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쓴 이들도 있었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인이 있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서랍 안에 보험 증서를 꺼내 다시 확인하곤 했다. 퇴직 직후 맞이한 가장 큰 갈등은 시간의 공허함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자신이 낯설었다. 아내는 그런 글을 보며 걱정했다. 여보, 괜히 소일거리라도 찾아보는 게 어때?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괜히 덤볐다가 퇴직금만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는 고민 끝에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 회계 강좌와 영어 회화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배워가는 재미가 생겼다. 무엇보다 돈 쓰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은 것이 큰 위안이었다. 2023년 그는 또 한 번의 갈등을 맞이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그의 펀드 평가액이 크게 떨어졌다. 아내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여보, 이거 손해 아니야? 그냥 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더 버텨야 해. 우리가 생활비를 따로 빼놨잖아. 절대 당황하지 말자. 시간은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몇 달 뒤 시장이 회복되면서 손실은 만회되었고 배당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 말대로 하길 잘했어. 괜히 성급하게 팔았다면 큰일 날 뻔했네. 준비라는 건 결국 흔들리지 않는 거야. 갈등은 이어졌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병원 신세를 지면서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실감했다. 그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낡은 양복 대신 운동복을 입은 그는 땀을 흘리며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았다. 어느 날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여. 마음도 가벼워진 거지?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 내가 준비한 건 돈뿐만이 아니야. 나 자신도 지켜야 하니까. 그의 갈등은 단순히 돈과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외로움도 커다란 숙제였다. 친구들이 연달아 실패하거나 병으로 쓰러지면서 만남이 줄어들었다. 그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아내와 함께 지역복지관 봉사활동에 나섰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또 다른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다. 그러게, 이게 진짜 노후 준비 아닐까. 그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번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선택을 해왔다는 것이다. 낡은 양복을 벗어 던진 자리에 이제는 튼튼한 운동화와 새로운 인간관계가 그의 삶을 채워주고 있었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늘 무겁다. 김재호는 하얀 벽시계를 바라보다가 손목에 난 작은 멍을 쓸어내렸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날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재호님, 초기 전립선암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됐습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귀가 멍해졌다. 아내는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주방 의자에 앉아 울음을 삼켰다. 여보, 당신만은 괜찮을 거라 믿었는데 우리가 준비한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거겠지. 재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내가 보험을 꼬박꼬박 들어뒀잖아. 이제 그게 우리를 살릴 거야. 그는 실제로 치료비 대부분을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 들고도 집안의 공기가 무너지지 않은 건 몇 년 전 그의 선택 덕분이었다. 하지만 병실에 홀로 누워있을 때마다 마음은 흔들렸다. 같은 병실의 한 노인은 자식에게 매일 전화로 돈을 빌려야 했다. 또 다른 환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료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퇴직금 있었는데 다 창업에 쏟아부었다가 망했어. 이렇게 병원비 앞에서 무릎 꿇을 줄은 몰랐지. 그들의 이야기는 재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자신이 다른 길을 선택했기에 그나마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퇴원 후 그는 다시 공원 산책을 시작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옆에서 아내가 말했다. 당신 얼굴이 전보다 환해 보여. 그는 짧게 대답했다. 죽음을 잠깐 스쳐가 보니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 전환의 계기는 손주들의 웃음에서 왔다. 어느 주말 딸이 두 아이를 데려왔다. 저녁상 위에는 된장찌개와 제철 채소 반찬이 놓였다. 손주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운동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야 내 결혼식도 보고 내 졸업식도 볼 수 있지. 할아버지는 오래 살아야 해. 그 말에 아이가 까르르 웃었고 식탁 위의 공기는 따뜻해졌다. 2025년 새해 아침, 그는 아내와 함께 은행 창구에 앉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은 합쳐 약 28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는 조금은 마음 편히 써도 되겠지. 우리 여행도 다니고. 그는 창밖 눈발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돈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그의 일상은 완벽하진 않았다. 여전히 물가는 오르고 주변 친구들 중엔 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붙잡을 수 있었다. 퇴직 직후의 신중한 선택, 건강을 지키려는 꾸준한 습관, 아내와의 끊임없는 대화 덕분이었다. 친구 모임에서 술잔이 돌던 자리,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어. 대신 작은 이자를 선택했고 보험을 준비했지. 그 덕분에 지금도 아이들 앞에서 어깨 펴고 살고 있어. 말을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땐 내가 너무 소심한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내가 맞았구나. 집에 돌아와 그는 낡은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오래전 적어둔 글귀가 있었다. 돈을 모으는 건 기술이지만 지키는 건 지혜다. 그는 마지막 장에 펜을 들어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행복한 노후는 우연이 아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웃음을 만든다. 그 글을 쓰고 난 후 그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아내가 부르는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여보, 손주들이 다음 주에 또 온대. 그때는 내가 잡채라도 해줘야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장도 같이 보러 가자. 여러분, 김재호 씨의 삶은 특별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준비, 작은 습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선택이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돈을 쥐고 있어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장님들과 은퇴자들이 같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김재호 씨의 노트에 적힌 마지막 문장처럼 행복한 노후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의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내일의 웃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공식 자료를 보면 그 현실이 더 선명해집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국내에서 문을 닫은 자영업체 수가 무려 100만 곳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만 따져도 1만 2천 개가 폐업했고 5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는 5만 6천 곳이 사라졌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영세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10년대 초반만 해도 5%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2년 이후에는 1% 이하로 떨어지며 사실상 적자 운영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2024년 상반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 수준에 머물러 20년 전 80%를 넘던 시절과는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단순히 기계가 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구 구조 변화인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이미 46세를 넘어섰습니다. 청년층의 유입은 줄고 고령 근로자 비중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현상은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여력이 부족해 대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없고 설비는 노후화되며 생산성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해외 자료도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제조업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고용 감소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더라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24%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체질 개선 속도가 늦어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분석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영업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폐업이 크게 늘었지만 정부의 긴급 지원과 신속한 구조 전환 정책 덕분에 상당수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자영업 중심 구조가 강하고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해 회복이 더딘 상태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과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상황은 분명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2022년에 발표한 리쇼어링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국내 복귀를 신청한 기업이 159곳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제로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국내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또 다른 논문에서는 노후 준비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폐업 후 3년 내 가계 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의 약 70%가 5년 내 폐업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사례와 똑같이 이어지는 현실을 설명해 줍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나오는데 영국 런던 경제대학 LSE 연구팀은 202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퇴직자들의 창업 성공률은 10%에 불과하며 준비 없는 창업은 오히려 노후 빈곤을 심화시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특히 한국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수치와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경제 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면 누구나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사례처럼 미리 분산 투자와 보험, 건강관리에 신경 쓴 사람은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었지만 무계획한 투자나 충동적인 창업에 나선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듯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통계와 논문 속 사실들을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 개인의 준비와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면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 비율을 9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통해 만 50세 이상 퇴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월 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눈에 띄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소상공인 상생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점포 임대료의 최대 50%를 보조해주고, 광주광역시는 청년 신중년 창업 바우처를 지급해 초기 창업 비용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제조업 혁신 바우처를 통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위기에 처한 사장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으려면 단순한 돈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판로와 기술 개발, 인력 수급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최근 10년간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폐업 후 재창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지만 중소기업 경영강화법을 통해 자금 지원뿐 아니라 세제 혜택과 기술 인력 파견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미텔슈탄트 강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비의 25%를 정부가 직접 보조하고, 지방정부는 기술인력 교육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들이 청년 인재를 직접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인건비 보조를 직접 지급했는데,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크게 끌어올린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한국도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고 세금 감면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 예컨대 대구의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나 경기도의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 같은 정책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적인 확산이 부족하고 제도적 안정성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제도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듯 개인은 금융 문해력을 키워야 하고 국가는 구조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퇴직금이나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올인 투자를 피하고 안정적 자산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건강관리와 기술 습득을 게을리하지 말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요구하고 때로는 비판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변화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압력과 참여 덕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를 불안과 후회가 채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실천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낡은 양복 어깨에 맺힌 눈물은 그가 걸어온 세월의 무게였고 손주 앞에서 지켜낸 미소는
그가 지켜낸 삶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수십 년을 성실히 일했지만 준비 없는 선택으로 인해 퇴직 후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금을 한순간에 창업에 올인했다가 빚만 남기고 가족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사장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두려움을 대변합니다. 낡은 양복에 스며든 땀과 눈물이 결국 버림받은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 직후 눈앞에 유혹을 뿌리치고 자산을 분산하며 건강과 시간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보험과 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결국 그는 손주와 함께 웃으며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행복한 노후는 우연이 아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웃음을 만든다. 이 문장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고 똑같이 땀 흘리며 일했지만 선택과 준비의 차이가 노후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쪽은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가족의 눈물로 채워졌고 다른 한쪽은 웃음과 존엄, 그리고 평온한 일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우리 주변,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지혜, 분산 투자와 꾸준한 저축, 무엇보다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지역사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노후는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노후. 그것은 결코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오늘 우리가 쌓아가는 작은 습관이 바로 그 길을 열어줍니다. 낡은 양복이 눈물의 상징이 될지 아니면 지혜의 상징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의 이야기를 보고 두려워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실천하고 오늘부터 지켜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말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하루 13시간을 버텨도 손에 남은 건 300만 원도 안 되구나.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이제 월급 300만 원쯤은 벌 수 있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 뉴스 보셨나요? 서울의 한 50대 가장이 하루 12시간씩 배달을 뛰었지만 한 달 실수령액이 250만 원도 되지 않아 결국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월 300만 원을 채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변에서 300만 원은 당연하다는 말에 휘둘리며 마치 그것이 기본선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혹시 여러분도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300만 원이 쉽게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버티기 힘든 벽이 되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태준 씨는 30년 가까이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일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회사원이라고 불렀고 실제로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낡은 구두를 꿰어 신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구두였다. 굽이 닳아 철심이 드러난 구두는 늘 그의 하루를 버텨준 상징 같은 존재였다. 그는 결혼 후 줄곧 두 아이를 키우며 버텨왔다. 큰딸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다.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오랫동안 집을 장만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 다니며 결국 50대 후반을 맞이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래도 퇴직하면 퇴직금 나오잖아.
아내의 말에 태준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후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제 조금은 나아질 거야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2023년 겨울, 그는 회사로부터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다. 부장님, 회사도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영업팀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요. 인사팀장이 건넨 말은 담담했지만 태준 씨에겐 날벼락이었다. 그렇게 그는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회사를 떠났다. 주변에서는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걸 해보라, 가게라도 차리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결국 작은 분식집 창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가스비와 전기세, 임대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한 달 매출은 800만 원 남짓, 인건비와 재료비를 빼면 손에 남는 건 150만 원에 불과했다. 여보, 이번 달에도 적자야. 그냥 알바라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내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불안이 묻어 있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러다 나아지겠지. 태준 씨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밤마다 가게 전등을 끄고 돌아올 때 그의 낡은 구두는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2024년 들어 상황은 더 악화됐다. 원재료비가 오르고 손님은 줄어들었다. 인근에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들어서자 가게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구직시장으로 나서야 했다. 하지만 58세라는 나이는 너무 큰 벽이었다. 아버지, 그냥 쉬면 안 돼? 건강도 안 좋아지셨잖아.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한숨 섞인 말투로 건넸다. 아빠도 쉬고 싶지. 근데 월세랑 생활비는 누가 내니? 그는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가 얻은 일은 택배 상하차였다. 새벽 3시 반, 낡은 구두를 질질 끌며 물류센터로 들어갔다. 박스를 옮길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하루 13시간을 버텨도 월급은 세전 280만 원. 주말 근무를 빼면 250만 원 남짓이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식탁에 앉아 전기세 고지서를 내밀었다. 여보, 이번 달 전기세가 20만 원이 넘었어. 도대체 어떻게 버텨? 태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괜찮아. 내가 야간 근무도 할게. 이번 주말에도 나갈 거야. 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빠, 요즘 뉴스 보니까 직장인들 월급이 평균 300만 원 넘는다던데 왜 우리 집은 늘 빠듯한 거예요? 그 순간 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자막에는 대한민국 평균 월급 312만 원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평균이라는 숫자가 그의 삶에는 닿지 않는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현관에 놓인 낡은 구두를 바라보았다. 구두 앞코는 해지고 가죽은 갈라져 있었다. 그 구두는 마치 자신처럼 지쳐 있었고 하루하루 버티며 꿋꿋하게 살아온 지난 세월의 그림자 같았다. 이태준 씨의 삶은 이렇게 변해갔다. 한때 영업팀 부장으로 수십 명의 후배를 이끌던 그가 이제는 새벽 물류창고에서 낡은 구두를 신고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월급 300만 원쯤은 벌 수 있지 않냐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그에게 300만 원은 넘을 듯 말 듯 늘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 같은 숫자였다. 2024년 여름, 이태준 씨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새벽 3시 밤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낡은 구두를 꿰어 신고 물류센터로 향하는 일상이 이어졌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땀은 비오듯 흘렀고 허리와 무릎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어느 날은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괜찮으세요? 라는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겨우 응급실에 다녀온 후에도 쉬지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하루라도 빠지면 월급이 깎이고 집으로 들어오는 생활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 벗어놓은 낡은 구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죽은 더 갈라져 있었고 굽은 완전히 닳아 있었다.
그는 구두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도 많이 버텼구나. 근데 이제 나도 잘 모르겠다. 그날 밤 식탁 앞에 앉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나. 이제 일 그만둬. 몸이 더 망가지면 우리 다 같이 무너져. 그러나 태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직 침묵만이 식탁 위를 가득 메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았다. 사람들이 말하는 월급 300만 원은 기본이라는 말은 단순한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월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숫자는 평균을 말했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했다. 아빠, 저 취직하면 이제 아빠 일 조금 덜 하셔도 돼요. 큰딸이 면접 준비를 하며 건넨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버티지 못하면 자식들까지 짐을 지게 될까 두려웠다. 동시에 이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무작정 버티는 삶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을 찾았다. 거기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과 재정 상담을 알게 되었다. 담당 직원은 말했다. 요즘은 단순히 많이 버는 것보다 안정적인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정부 재교육 지원을 활용해 보세요. 그날 이후 태준 씨는 무작정 몸으로 버티는 일을 줄이고 낮에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회계 교육을 들었다. 저녁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이어갔지만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았다. 구두는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매일 닳아 없어지는 발걸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이태준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2025년 대한민국 수많은 중장년과 노년층이 여전히 월급 300만 원의 벽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 평균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속이고 온라인 속 과장된 소득 자랑은 더 큰 박탈감을 만든다. 결국 누군가는 새벽 물류창고에서, 누군가는 편의점 카운터에서, 또 누군가는 택배 상자 옆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300만 원은 기본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조차도 힘겹게 버티는 게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낡은 구두를 신고 하루 13시간을 버텨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28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작은 정책의 변화, 지역사회의 지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재정 점검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낡은 구두처럼 달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은 단단해지는 미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태준 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준비라도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혜석 씨 62세는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35년간 근무하다가 2022년에 퇴직했다. 그는 회사에서 차장으로 은퇴했는데 퇴직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 씨가 지금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 이유는 단순히 퇴직금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 씨는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애들 대학 보내려면 힘들겠지만 우리도 노후 준비는 꼭 해야 해. 아내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을까?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조금씩이라도 하면 달라질 거야. 지금부터 안 하면 나중엔 후회만 남을 거야. 그때부터 그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다. 사내 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장기 주택 청약을 포기하지 않았고 50대 중반 이후에는 건강관리를 위해 술자리를 줄이고 주말마다 걷기를 습관처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길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8년 그가 55세였을 때 회사의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다. 차장님, 이번에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인사팀의 말에 정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두 아이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학비와 생활비가 매달 300만 원 넘게 나갔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큰아들이 말했다. 아빠, 저 알바 더 할게요. 등록금은 제가 책임질게요. 딸도 따라 말했다. 저도 과외하면서 생활비 보탤게요. 하지만 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빠가 준비해둔 게 있으니까 걱정 마. 실제로 그는 15년 넘게 꾸준히 부은 개인연금이 있었고 주택청약 대신 가입한 연금저축펀드가 쌓여 있었다. 당시 계좌에는 이미 7천만 원 가까운 자산이 모여 있었다. 덕분에 그는 명예퇴직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고 몇 년 더 회사를 다니며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시기에 그는 더욱 절약하며 노후 준비를 다졌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동네 전통시장에서 장을 받고 외식은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였다. 친구들이 골프 약속을 잡아도 그는 미안하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집 근처 공원에서 딸과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빠, 친구들 다 골프 친다는데 아빠는 왜 안 가? 딸이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지금 너랑 이렇게 걷는 게 더 좋아. 나중에 아빠가 여유로울 때 그때 가서 같이 치자. 2022년 마침내 퇴직을 맞이했다. 그의 손에는 1억 7천만 원의 퇴직금이 들어왔고 이미 꾸준히 모아둔 개인연금과 회사 퇴직연금 계좌에는 2억 가까운 자산이 쌓여 있었다. 아내와 함께 은행에 들러 계좌를 확인했을 때 둘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이제는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지?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살아가면 돼.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은퇴 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가족에게 말했다. 내가 늘 강조했잖아. 남들처럼 과소비하지 않고 남들처럼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기를 잘한 거야. 퇴직 후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냈다. 아침마다 낡은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집 앞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했다. 주말이면 딸이 찾아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아들은 군 제대 후 작은 회사에 취업해 생활비를 조금씩 보탰다. 그는 여전히 돈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정혜석 씨의 삶은 겉보기에 평범했지만 그의 선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40대부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해온 덕분에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은퇴 후에도 월급 300만 원이라는 허상을 좇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다. 2023년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대부분 어두웠다. 함께 퇴직했던 동료 중 일부는 퇴직금을 모두 창업에 쏟아붓다가 실패했고 어떤 이는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반토막이 났다. 야, 나도 분식집 차려봤는데 2달 만에 접었어. 남는 게 없더라. 퇴직 동료의 전화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있었다. 그때마다 정혜석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가 괜히 겁나서 투자 안 한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안 한 거야. 퇴직금은 우리의 마지막 안전망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래, 우리는 이미 필요한 만큼은 준비했잖아. 욕심만 안 부리면 돼. 그는 매달 개인연금에서 70만 원, 퇴직연금에서 90만 원을 받았고 아내와 함께 절약하며 생활비를 맞춰갔다. 월세가 아닌 오래전부터 마련해둔 작은 아파트 덕분에 주거비 부담이 크지 않았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2024년 봄, 딸이 직장을 얻어 안정적인 수입을 갖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대화는 소소했지만 따뜻했다. 아빠, 첫 월급 받으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아빠는 내가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게 제일 기쁘다. 정 씨는 그제야 실감했다. 자신이 40대부터 준비했던 작은 선택들이 결국 오늘의 여유를 만든 것임을. 만약 동료들처럼 나도 한번 크게 벌어보자며 무리하게 투자했다면 지금 이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운동화를 신고 공원 산책을 이어갔다. 낡은 구두가 평생의 노동과 고단함을 상징했다면 운동화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삶의 발걸음을 뜻했다. 공원에서 만나는 또래 친구들이 요즘도 얼굴이 좋아 보이네라고 말할 때면 그는 속으로 조용히 감사했다.
정혜석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준비였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가 월급 300만 원쯤은 기본이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은퇴 후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정 씨처럼 조금 일찍, 조금 더 꾸준히 준비한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작은 절약,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평온한 웃음을 지켜줍니다. 낡은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매일을 여유롭게 걷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 상황부터 살펴보면 통계청국민연금연구원 등 통합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19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은 76.5%에 달합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에서는 80% 이상, 60세 이상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후 대비를 의식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소득이 급감한 현실을 봐야 합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은퇴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약 3,100만 원. 이는 같은 연령대의 비은퇴 가구 연평균 소득인 6,961만 원의 약 45% 수준입니다. 더구나 이 연령대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실제 수령하는 소득 대체율은 월 평균 소득 대비 약 22% 수준에 불과하여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런 국내 현실과 대비해 OECD 국가들을 보면 노후 환경이 더욱 구조적입니다. 예컨대 OECD 평균 정상 퇴직 연령은 현재 64.4세에서 66.3세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며 노령 인구 증가와 기대 수명의 연장이 퇴직 연령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많은 국가가 퇴직 연령 상향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는 여성의 연금 수급액이 남성보다 평균 24% 낮아 성별 간 소득 불평등이 은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노후 준비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구조적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 부양비, 즉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 비율을 급격하게 높이고 있는데 OECD 국가들의 경우 1970년 약 7명에서 2010년 약 4명으로 그리고 2050년에는 약 2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부담이 커져 노후 대비가 개인에게 더욱 절실함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 사례를 보면 OECD 내 일부 국가는 연금 시스템을 공공형에서 개인형으로 전환하거나 민간 연금 제도를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와 국제기구들은 연금 소득의 세제 혜택, 저축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에서는 80% 이상의 중장년층이 노후 준비 의무를 인식하고 있지만 은퇴 후 실제 소득은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며 공적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고 고령화와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는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경험 역시 정상퇴직 연령 상승, 성별 연금 격차, 제도의 구조 변화 등 필요한 대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례들을 통해 보신 것처럼 월 300만 원쯤은 기본이라는 착각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 있는지, 그리고 대비의 유무가 은퇴 이후 삶을 얼마나 뒤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책과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공유드릴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후준비지원 서비스가 2021년 노후준비지원법 개정 이후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로 확산되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 성동구, 경기 부천시, 전북 김제시, 강원, 춘천시, 대전 서구 등 9개 지역에서 신체정신 사회경제 등 전 영역의 진단, 상담, 교육, 기관 연계, 사후관리까지 찾아가는 노후준비 설명회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기반 네트워크와 연결해주는 토탈케어 형태라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현재 정부는 노인 복지 정책을 소득 보장, 건강관리,
일자리, 돌봄 서비스, 주거 안정의 5축으로 재정비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은 전면 개편되었고 각 지자체별로 교통비 할인, 의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경로당 및 복지관 운영, 주거 특별 공급,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가 강화되어 전국 어디에 사는 어르신들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재가노인 복지, 경로당 활용, 주거 특별 공급 등은 각각 어르신의 일상 돌봄과 생활 환경 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앙지자체의 연계 정책도 확대 중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외곽이나 고령 인구 밀집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 진료 차량 모바일 밴 활용 같은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노년층이 병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정책들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OECD 국가들은 노후 정책에 있어서 퇴직 연령 상향, 노령 종합 대책 수립, 연금 제도 구조 개편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ECD는 정상 퇴직 연령이 현재 평균 64.4세에서 향후 66.3세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며 이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및 연금 재정에 대응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여러 OECD 국가들은 연금 정책을 공공 중심에서 개인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재정 지속성을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대응을 위한 해외의 종합 대책을 살펴보면 AARP 국제 사례 기반의 노령 정책 계획 Healthy Aging Plans 중에는 고령자 차별 해소, 응급 상황 대응, 백신 접근성 보장, 물리 정신 건강 강화, 세대 간 교류 확대 등을 모두 포함해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전방위 전략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농촌 노인 연금 도입 사례에서는 연금 수급 이후 건강 상태, 이동성, 자가 간호 능력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소개한 국내 정책들은 어르신 맞춤형 노후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초연금, 노후 준비 지원, 의료 접근 개선, 지역 돌봄, 일자리, 주거 안정 등 실질적 생계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도 퇴직 연령 조정, 연금 구조 개혁, 응급 체계 강화, 고령자 건강 강화 등을 통해 노후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힘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지자체 노후준비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여 노후준비 상담을 받으시고 기초연금 신청, 돌봄 서비스 연계, 의료 지원 활용, 그리고 공공 일자리나 주거 지원 정책을 차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만 몰랐다가 아닌 내게 꼭 필요한 정책을 찾아 나를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실천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낡은 구두는 무너진 삶을 담고 운동화는 새로운 길을 향한 발걸음을 닮았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발걸음은 슬픔이 될 수도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퇴직 후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결국 새벽 물류창고에서 허리를 부여잡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13시간을 일해도 손에 남는 건 300만 원도 안 되는 현실. 그가 현관 앞에 벗어놓은 낡은 구두는 평생의 고단함과 좌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르죠. 40대부터 조금씩 준비해왔고 욕심내지 않고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퇴직 후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거니는 그의 모습은 여유와 평안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무너진 구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다른 한 사람은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가족과 웃으며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낡아빠진 구두를 끌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길일까요?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건강과 웃음을 지키는 길일까요?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한때 똑같이 회사를 다니던 두 사람이 은퇴 후 이렇게 달라진 것은 단지 운명이나 행운 때문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였는지, 월급이 얼마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앉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대화를 나누는 것.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연금에 가입하는 것. 건강을 위해 술자리를 줄이고 걸음을 늘리는 것. 이 모든 작고 사소한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시나요?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낡은 구두를 더 이상 닳게 내버려 두지 말고 새로운 운동화를 신을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50대의 선택이 60대를 바꾸고 60대의 선택이 70대를 바꾸며 70대의 선택이 남은 생애를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낡은 구두인가? 새로운 운동화인가? 눈물이 핑 도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엄을 지키며 당당히 나이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오늘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웃음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낡은 구두가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동화가 새로운 길 위에서 희망을 향해 가볍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함께라면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희망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